본질적으로 내가 인간인 거잖아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가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나 네. 그 맥락에 대해서 감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고유 가치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은 인간하고 차이점 중에 목적하고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목표를 네. 설정하는 게 인간의 고유 가치입니다. 그게 때로는 어설플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외내술책의 외향인 내향인입니다. 나는 뭐지? 저희가 이제 말아드릴 책을 먼저 소개할 텐데 AI 인간지능의 시대라는 책을 말아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보다 누구보다 이 책을 더 잘 말아주실 작가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있는 MBA 과정 교수인데 원래 전공은 뭐 로봇 공부했다, 산업과학 공부했다, 인지과학 공부했다, 교육과학 공부했다 이렇게 되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그 학문적인 뿌리가 저는 인지과학이에요. 인지과학은 인간의 사고와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너무 공학적이지 않은 인지과학 측면에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제 아내나 뭐 직장 2년차의 제 아이가 봐도 대학생인 둘째 아이가 봐도 괜찮게 좀 그렇게 준비해본 책입니다.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연령대나 상관없이 좀 재밌게 읽을 만한 책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진짜 세분화되니까 약간 내 직업이나 이런 그런 소상공인들이 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막 예시가 네. 다 들어져 네.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정말 외향인다운 그런 옷과 네. 그런 이제 복장까지 조금 약간 제가 중간 칼라인가요? 네네네. 아, 혹시 네. 작가님은 네. MBTI나 이제 외향인, 내향인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은 대중들 앞에 쓰는 경우가 어떻게 직업상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저를 굉장히 극단적인 대문자 E라고 생각하세요. 외향. 실제 저는 대문자 I예요. 대문자 I.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MBTI 얘기하다 보니까 네. 궁금한 건데 AI도 MBTI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네. AI는 수많은 텍스트를 학습한 거거든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헌. 네. 그중에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백인, 남성, 영어로 되어 있는 문헌의 학습량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아요. 그러면 백인, 남성이 쓴 영어 문헌이 MBTI 특성상 어떤 게 평균적으로 많이 반영이 돼 있을까? 이걸 예상해 보면은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부러 어떤 편향성이 있게 특정 MBTI를 많이 넣었다는 게 아니라 문헌상에 나타난 특성을 AI는 학습했을 것이라는 네.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네.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뭔가 특성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거를 근데 네. 그렇게 설정할 수는 있어요. 이번에는 만약 상담사나 챗봇을 만드는데 얘는 INFJ하고 잘 맞는 뭐로 설정하고 싶어. 또는 굉장히 외향으로 만들어서 뭔가 끌고 가고 싶어. 하면 그렇게 챗봇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AI한테 그 MBTI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MBTI에 맞는 AI로 설정을 해서 만들어낼 네. 수 있다? 페르소나 설정해 주는 겁니다. 오. 프롤로그의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의사, 뭐 변호사, 회계사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그럼 AI 시대에는 어떤 직업들이 그 위협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직업들이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AI가 가장 대체하고자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콜센터나 상담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노동자인데 어떤 몸을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흔히 얘기하는 뭐 생각하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는 복잡하게 뭐 어떤 기계 장치가 붙는 게 별로 없어, 이 작업에는. 또 그분들은 숫자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상담은 뭐 100명, 말경 컨설턴트 1000명이 앉아서 동시에 쫙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 작업을 보게 되면 특히 매뉴얼화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상담사들 오게 되면은 뭐 네. 한 달 교육시키고 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 일주일 교육시켜서 현업에 투입하고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턴오버가 굉장히 빨리빨리 발생할 직군이에요. 이런 거는 AI가 정말 치고 들어가기가 좋은 거니까 가장 눈앞에 있는 건데 네. 제가 책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화이트 칼라 직군 중에 고소득 직군을 하고 있거나 우리 아이를 절로 보낼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모든 직업 중에서 소득에 대한 비중이 높고 머리를 많이 쓰는 곳들은 AI가 인간의 지능의 어떤 유사성을 쫓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는 영향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로 말씀드리는 게 2023년, 2022년 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화이트 칼라 직군에 대해서 AI 특허가 많이 출원된 게 이 세 가지였어요. 의사, 그다음에 회계 세무사, 그다음에 법조인과 관련된 특허들. 그 말은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소프트웨어나 기계 장치로 해서 이제 만들어질 거란 이야기거든요.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도 저희 대학원생하고 저하고 연구하는 게 있어요.
또 폐암과 관련된 거 진단하거나 조기 발견해 주는 거 네. 그걸 병원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이제 받아다가 연구하고 있는데 네. 실제 의사들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판독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는 곳도 있어요. 오. 그러면 조만간 의사의 숫자가 만약에 10명에서 판독하는 작업을 두세 명이서 네. 더 빠르게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의사라는 직업이 필요 없다? 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라는 부분은 조금 흔들리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콜센터 먼저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콜센터가 사실 감정 노동이 되게 심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이미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기엔 너무 감정 노동이 심한 거는 진짜 AI가 대체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수많은 판례나 이런 것들을 네. 막 이제 감안을 하고 실제 어떤 그런 상황이나 개개인을 살펴가지고 네.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네네. 했는데 변호사 같은 것도 AI가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실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챗봇 형태로 변호사들 상담 서비스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AI는 학습한 데이터 내에서 근접한 거를 보여줘서 이렇게 리턴값을 주는 건데 법조항이 있고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학습시키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법이라는 거는 카테고리가. 외국어 역량 같은 네. 경우에 그럼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다 통번역 되고 네네. 뭐 이제 안경만 쓰면 안경에 뭐 예.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될 텐데 외국어 학습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네. 제 아는 분이 이제 자제분인데 어머니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엄마 나 이거 갤럭시 24 이렇게 했더니 딱 통번역 되니까 네. 영어 안 배울 거야. 입이 딱 막힌 거예요. 이거 잘 돼? 해보니까 잘 돼. 이거 뭐 배우라고 하기가 그래. 저한테 이제 질문이 넘어왔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이러고 있다고. 네네. 진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초등학교 남자이니까 보통 뭐 피자, 제육볶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씹으면 힘드니까 되게 잘 씹는 기계가 있어. 믹서기라고. 믹서기 쫙 갈아가지고 너 이제 그걸 마시면 어떻게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해도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공부할 때 영어 논문 같은 거 많이 볼 때는 자동 번역기 써가지고 봐요. 대학교 선생님들 그게 많이 봐요. 네. 하지만 그게 그렇게만 해서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원문을 봤을 때 뉘앙스라는 거. 기계가 전달해주지 못하는 게 있고 내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 전 제가 영어를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 통번역기 쓰는 경우랑 그래도 뭐 약간만 아는 경우에 통번역기 써가면서 그 뉘앙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경우랑 그 문화나 이 맥락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보다 뭐 영어 학습량이나 외국어 학습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네. 아예 안 배운다라는 거는 너무 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깊은 이해에서 멀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어도 포함해서 모든 뭔가 분야에 해당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이게 뭐 믹서기처럼 다른 AI가 내 거를 대신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소화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그 도구도 잘 주체성을 갖고 사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네가 다 하니까 난 생각 안 해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잘 좀 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코딩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계의 언어인 네네. 거잖아요. 외국어처럼. 네. 그런 것도 이제 아는 만큼 공부하는 만큼 네.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코딩 배워야 되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걸 보게 되면 네. 뭐 if다, then이다 해서 인간의 언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코드 안에. 그러니까 점점 더 코드는 인간의 언어를 닮아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도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미래의 코딩은 누가 잘하느냐면 인간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코딩 잘한다. 왜냐면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한테.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좀 역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네. 인간하고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특히 얘는 뭐 리터러시, 문해력은 막 떨어지는데 기계하고 대화하는 코딩만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 깜짝 놀라는 게 수능에서 그 긴 지문은 시험을 보고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거 짧은 지문 갖고서 문제 풀려고 해도 학생들이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뭐 지문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때려 맞추는 걸 트레이닝한 거예요. 진짜 지문을 다 이해한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학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코딩 교육보다는 네네네. 네. 인간의 언어 교육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가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쓰거나 어떤 뭐 IT 관련된 일을 할 때도. 이제 AI와 그 인간관계 맺는 방법? 네. 또 여기에서 이제 영화 헐 얘기하면서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흑백이 다 있어요. 어두운 면은 뭐냐면 네. 특히 미국에서도 작년에도 그게 나타났는데 뭐 여성 인플루언서를 AI로 챗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팬들이 유료 버전의 가입비를 내고서 막 달라붙어 쓰는 거 보니까는 그러니까 약간 가상 데이트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인간하고의 소통을
더 불편해하고 네. 오히려 AI 소통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근데 저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뭐 상담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군에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인간끼리 뭔가 교감을 하고 어떤 감정을 나누고 위로해줘야 되는 부분까지 AI가 네. 들어오는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로봇 보급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아.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건데 인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르신의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는 건데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젊은 분들하고 소통하기가 힘드니까 네. 얘를 가정집에게 보급해줘서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야. 아. 취지가 얼핏 보면 좋은데 네. 이게 꿈꾸는 미래가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됐을 때 1000만 명의 노인이 각자의 로봇 하나를 갖고 있는 1000만 명이 다 각자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네.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예산을 이런 로봇 보급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네. 어르신들이 더 밖에 나오시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데 써야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아. 그러니까 AI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했을 때 우리가 더 비인간적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되게 무섭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답다라고 느끼는 거는 인간이 하는 굉장히 어설픈 부분이나 마이크로한 피드백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음성 톤이나 뭐 당황하는 거나 그런 걸 다 맞춰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진짜 인간처럼 자의식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감정을 느낀 척 하는 것이지 네. 감정을 실제 본인이 느끼는 그 기제는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서 인간답다라고 해서 얘가 인간다우니까 나 이제 얘하고만 관계 맺을래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터미네이터가 인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이 고립되면서 저는 망할 확률은 있다라고 봐요. 고립되면서. 예, 각자 다 사람하고의 관계 맺기 위해서 다 불편하니까 혼자 갈 거야 하는 거. 그게 진정한 인간의 좀 자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뭔가 좋은 점은 진짜 감정이라고 혹시 할 수 있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이나 예술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대체 한 해 만에 하는데 저는 대체가 어렵다고 보는 게 네. 예를 들어 인간 요리사가 막 다 다치고 막 그러면서 요리해줬던 거 막 튀김을 많이 하는 분인데 여기 막 다치는 적이 있어. 맞아. 그런 음식과 그런 어떤 공연 또는 운동 경기랑 기계가 무미건조하게 요리해주고 또는 레시피대로. 한국에서 만든 로봇 11대랑 일본 로봇 11대가 축구 경기를 해. 이걸 우리가 처음에 몇 번은 보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막 감동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외칠까? 맞네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질적으로 내가 인간인 거잖아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가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나 네. 그 맥락에 대해서 감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게 인간의 고유 가치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네. 독립적인, 그러니까 인간다움에 대한 가치를 느끼면서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AI하고 차별성이 아직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 의식은 네. 나에 대한 의식이 있고 네. 외부 세계에 대한 의식이 있거든요. 네. 외부 세계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다른 존재도 나처럼 이렇게 갈등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인지하고 있는 존재일 거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어야지만 아무리 뭐 겉보기가 허름해 보이거나 이상해도 소중한 사람처럼 상대를 바라봐줘요.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봤을 때. 실제 아이들하고는 네. 제가 저런 걸 자꾸 해보라고 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는 거예요. 대화 나눠보는 거. 결과로만 갖고서 A를 선택했다, B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네. 왜 A일까, 왜 B일까. 예를 제가 이전에 이제 게임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할 때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했던 작업은 팀을 5명 짜서 같이 전출을 해. 네. 그럼 아이들은 결과만 놓고서 어떤 친구가 못했다고 하면 또 부모님 욕하고 막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왜 못했을까? 저 친구는 어떤 생각했을까? 저 친구의 마음속 한번 들어가서 보게끔. 근데 우리는 늘 보면 뭐 특히 성적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결과치만 네. 갖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내신 몇 등급 몇 점. 사회가. 근데 그 뒤에 1등만 숨어 인정하는. 있는 어떤 정서적인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네. 서서히 바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인간하고 차이점 중에 목적하고 목표가 없어요. 아. 목표는 가만히 놔두면 프로 버튼 깜빡이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해요. 목표가 맞네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이 네. 설정해 주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걸 한다고 해서 인간이 던져서 답을 줄 때도 이유가 없어요, 얘는. 근데 물어보니까 던져주는 거지 Y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목표를 네. 설정하는 게 인간의 고유 가치입니다. 그게 때로는 어설플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진짜 AI들을 활용해서 막 가사노동도 다 하고 네. 막 여자친구도 만들고 하는 네. 그런 사회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그게 진짜 현실로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작가님은 그런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대표적으로 로봇 충격이거든요. 네, 네. 아, 가전제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길어도 10년 이내, 한 5년에서 10년 프레임 이내에는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나올 거예요. 이미 중국에서는 소형차 한 대 값으로 휴머노이드가 출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가사노동 해주러 들어올 건데 집안일 다 해주는 네. 거예요, 그 로봇이? 신체 사이즈도 인간의 평균 사이즈예요. 신체 사이즈. 네, 160에서 한 180 정도 키가 신체 있고요. 사이즈라고 하니까 진짜 사람 같다. 네, 47kg에서 한 80kg. 겉모습도 이제 사람처럼 네. 하고. 그러니까 뭐 피부가 있는 건 아닌데 몸통, 머리, 팔다리, 손가락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가사 현장에 들어와서 집안의 네. 가전제품 다 만지고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키가 2m가 넘어가면 안 되죠. 150kg이다. 그럼 또 진입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인간에 맞춰놓은 거예요. 인간이 사는 환경이 최적화된 거니까 네. 인간한테는 거기에 맞춰놓은 겁니다. 예시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책에 나온 게 이제 내가 굳이 냉장고를 열어서 나 이거 떨어졌네 주문해야지 이런 과정이 완전 심플화 돼가지고 이제 생활 패턴을 AI가 이제 파악을 하면은 얘 월요일날 10시쯤에 항상 우유 샀었네? 그럼 내가 일요일날 맞춰서 배송해줄게. 이게 다 된다고 있었는데 진짜 그런 세상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기존에 있던 전자제품이 바뀌면서 냉장고도 이미 그런 기능을 안 들어가고 있어서 AI가 들어가 있는 냉장고들은 안에 있는 음식들을 스캐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 가전제품을 다 바꾸려면 사실 너무 턴오버가 오래 걸리니까는 네.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서 인간처럼 모니터링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관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게 이거죠. 저를 관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뭐 금요일 저녁이니까 술 많이 마셨어.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일정이 없고 뭐 비행기나 철도 예약도 안 해놨어. 그러면 뭐 쿠팡 같은 배송자가 제가 사전에 패턴이 없을 때도 이렇게 숙취해소제 패키지랑 해장국 패키지랑 또 오후에 먹을 수 있는 약간 죽 같은 거에서 패키지로 미리 아침 선배송해 줄 수 있죠. 표정이 너무 밝아지세요. 아니 밝은 게 아니라 AI한테 감동해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까? 아 그런 점에 나를 누구보다 잘 챙겨줬어. 실제 AI가 개인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네. 이건 법적으로도 마이 데이터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금융이나 생활 패턴들을. 제가 허용만 하면.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걸 미리 해서 딜리버리 해줘. 마음에 안 들면 뭐 반납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물류 배송을 최적화시키면서 기업들이 네. 계속 반품 비용에 대한 네네. 어떤 부담을 소비자한테 안 주는 쪽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저는 이 극단화된 끝이 아예 주문하지 않은 건데 그냥 정기 배송이 아니라 주문하지 않은 거 먼저 던져주는 거. 너 이맘때면 슬랙스 하나 사야 되잖아. 일정 보니까 운동화 안 샀네. 지금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운동화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거 우와. 필요해. 미리 보내줄 수도 있고. 그만큼 나의 마이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근데 그런 나의 개인 정보들이 결국은 어쨌든 어딘가에 이제 떠돌아다닐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뭐 범죄나 이런 부분에 네. 악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거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구글 포토 이런 것도 안 쓰는 이유가 구글에 제 이제 뭐 맞아요. 저나 뭐 제 자녀의 그런 사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좀 깨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히 아이들 사진을 올리시면 안 좋아요. 뭐 그런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는 좀 약간 닫힌 거니까 네. 뭐 플랫폼은 다르지만 그렇긴 그런데 하죠. 네.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긁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문제가 지금 사진들을 AI 툴이 학습을 하는데 네. 가장 희소성이 높은 게 아이들 사진이에요. 희소성이 어른 높아요? 사진보다. 아. 그러니까 내 아이 사진 학습돼가지고 네. 사실은 최악의 경우에 어떤 성적인 이상한 영상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 사진을 공개된 데 올리는 거는 이제 좀 네. 신중해져야 돼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갖다 도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학습을 해가지고 네네네. 쓰이게 되면은 겉으로 봤을 때 긴가 민가 해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특히 그게 중국에서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생체 인식에 대해서 허용적이거든요. 국가 통제력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근데 그 생체 인식된 데이터들이 많이 풀리고 뭐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는 네. 다른 나라보다 중국이 이제 그럼 딥페이크로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비율이 높아요. 그게 비율이 실제로 네, 있다고요? 높아요. 그러나 그게 그 데이터랑 그 기술이 많이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게 쓰이면 생체 인식이 뭐 어떤 치안이나 안보에도 쓰이는 거지만은 네. 안 좋게 쓰이게 되면 그 기술이 이제 개인을 속이는 사기 쪽. 사실 AI 관련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어노니마이즈라고 해서 익명화 과정을 쓰긴 써요. 이 사람의 특징적인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네. 그리고 무조건 동의가 있을 때만 정보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과거에도 뭐 몇 번 사건이 국내에도 있었어요. 네. 어노니마이즈 한다고 공개했는데 나중에 네. 하다 보니까 뭐 병원 관련된 거 챗번한테 물어봤더니 네. 개인 이름 툭툭 튀어나오면서 뭐 김상균이 같은 무슨 성형외과에서 했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거기 가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법은 사실 전 지금도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학습시키는 거 관련된 법은. 네. 근데 문제는 그 기업들이 그걸 충분히 지키고 있느냐. 기업들이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선 법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기업들이 다 지키는 건 당연히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모니터링하고 이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응하는 것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아직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AI 시대의 네. 마지막 질문으로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역량, 아까 감정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학부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이한테 좀 키워주고 싶은 그런 어떤 역량으로 네. 탐험할 수 있는 그런 탐험력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네. 해주셨더라고요. 그 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네. 쉽게 좀 설명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제 네. 교수생활 18년 차인데 네. 교수들도 계속 인사평가 받거든요. 그거에 따라 급여도 조금씩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인사평가 기준을 보는 거예요. 아, 논문 많이 써야 되는구나. 네.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강의평가 점수 높아져야 되는구나. 네. 그다음에 봉사활동 몇 번 해야 되는구나. 나쁜 건 아닌데 이것만 보다 보니까는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동생. 요즘에 회식도 잘 안 나가더니 논문 많이 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교수를 왜 하고 있는지 제가 자꾸 스스로 물어봤어요. 교수를 왜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나는 무언가 하다 보니까 저는 사회에 많이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수가 됐어요. 근데 학교 안에서만 전파하고 논문 써도 대충 논문 안 보거든요. 맞아. 이걸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 아. 그리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야기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 좀 바꿔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존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은 네. 경쟁 구도일 때로는 이 길이 있지 않을까, 저 길이 있지 않을까, 난 이거 잘하지 않을까, 자꾸 다른 쪽을 찔러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없었던 직업,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나의 가능성을 발견해가지고 전 직업이 자꾸 없어지네, 뭐 60% 사라진다, 몇십 프로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직업 좀 다 바뀔 거예요. 아. 결국 미래에는 자기만의 탐험력을 통해서 일 자리는 사라지더라도 일거리는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 자기만의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탐험력을 네. 아이나 부모님들이나 같이 키워야 되는데 부모님이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너만 해. 안 돼요.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 부모님을 보면서 아이도 탐험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별이에요. 별. STAR, 스타. 인간 지능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밀려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네.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는 걸 발판 삼아서 더 점프하고 폭발할 수 있는 존재, 별이라고 봐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메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제가 틀을 4가지를 제시해놨어요. 네, 이게 STAR을 약자잖아요. 맞춰가지고 약자입니다. 네, 맞아요. 그 약자를 하나하나 본인이 찾아보시면서 네. 내가 현재 STAR 중에 뭐를 하고 있고 못했는지 그러니까 자아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내면을. 나의 내면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나 AI한테도 휘둘리지 않는 네. 진정한 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까지 김상균 작가님과 함께한 외래술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